루트비 비트겐슈타인, 이름만 들어도 어렵다, 난해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철학자죠. 근데요, 그의 혁명적인 사상이 사실은 철학이 아니라 공학, 그것도 항공 엔지니어링에서 시작됐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많은 분들이 딱 한 사람을 떠올릴 거예요. 읽다가 책을 집어 던지게 만든다는 악명 높은 바로 그 사람. 그의 사상은 수많은 천재들을 좌절시키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해 볼 인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가 어쩌면 철학책이 빼곡한 도서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를 언어 철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그의 진짜 시작점은 놀랍게도 항공 엔지니어였다는 겁니다. 이 믿기 힘든 반전이 그의 모든 사상을 꿰뚫는 마스터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철학자가 아니라 엔지니어였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의 뿌리를 따라가 보시죠. 비트겐슈타인은요, 사실 어마어마한 금수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철강재벌의 아들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이 자기처럼 엔지니어가 되길 바랐고요. 때마침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비행에 성공하잖아요. 여기에 젊은 비트겐슈타인이 완전히 꽂힌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영국 맨체스터로 날아가서 당시 최첨단 학문이었던 항공공학, 그중에서도 유체역학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공학에 대한 열정 뒤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는 끊임없이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해요. 이 주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뭔가 명확한 답이 있는 것, 딱 떨어지는 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싶었던 거죠. 공학은 그에게 일종의 구원이자 도피처였던 셈입니다. 자, 그렇게 답을 찾아서 뛰어든 공학의 세계. 근데 이 여정이 그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흐름이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 처음엔 유체역학에 완전히 몰두했어요. 이거다 싶었겠죠. 근데 막상 파고들어 보니 당시 유체역학이라는 게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결국 그는 여기서 또다시 좌절합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이 세계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하죠. 그가 택한 새로운 피난처. 그게 바로 칼같이 딱 떨어지는 수학과 논리의 세계였던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최근에 그가 쓰던 유체역학 교과서가 발견됐는데 와, 책 여백이 빈틈없이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질문들 대부분에 답이 없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지적인 좌절감, 이게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맨체스터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당대 최고의 천재, 논리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있는 케임브리지로 직행하죠. 지저분하고 복잡한 현실 세계를 버리고 완벽하고 깨끗한 논리의 세계로 말 그대로 망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순수한 논리의 세계, 이게 아주 예상치 못한 정말 극한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러셀 밑에서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퍼진 거예요. 그러자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게 했게요? 바로 오스트리아군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심지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서 가장 위험한 최전방으로 보내달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옥 같은 전쟁터, 포탄이 빗발치는 참호 안에서 그의 인생 역작이 쓰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20세기 철학의 지도를 바꿔버린 책, 논리철학 논고의 초고가 바로 이 참호에서 탄생한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끔찍한 혼돈과 공포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반대로 언어의 명확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려고 했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을 그냥 철학자가 아니라 사상의 엔지니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엔지니어가 제멋대로 흐르는 유체 속에서 어떤 법칙, 질서를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과 애매한 언어 속에서 아주 명확한 논리의 구조물을 세우려 했던 거죠. 그의 철학 전체가 사실은 이 엔지니어의 마인드셋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엔지니어의 철학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강물처럼 흘러서 전혀 다른 분야에까지 가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 첫 번째 물결이 닿은 곳, 바로 컴퓨터 과학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비트겐슈타인의 제자였던 또 다른 천재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이죠. 튜링이 비트겐슈타인의 제자였다는 거 아셨나요? 근데 이 스승과 제자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스승인 비트겐슈타인은 계속해서 언어와 논리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으려고 했지만 제자인 튜링은 아니다, 수학적 논리를 이용하면 무엇이든 계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본 겁니다. 이 두 천재의 팽팽한 철학적 대립이 역설적으로 컴퓨터라는 위대한 발명의 밑거름이 된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엔 경제학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경제학의 물줄기까지 바꿔놓거든요.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 개념 중에 유동성, 영어로 liquidity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유체역학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케인스는 경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체 시스템으로 본 거예요. 돈이나 자산이 잘 흐르는 상태를 유동성이 높다고 표현했고요. 반대로 임금이나 물가가 잘 안 바뀌고 끈적끈적하게 버티는 현상은 뭐라 그랬을까요? 유체의 점성이나 저항 같은 개념을 빌려서 경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체역학의 언어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 순간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말을 했죠. 판타레이, 모든 것은 흐른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지식이라는 것도요, 한 분야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흐르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유체역학이라는 하나의 과학 문제가 있었죠. 이게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엔지니어를 거치면서 철학적인 방법이 됐고요. 그 생각의 물결이 튜링에게 가서는 컴퓨터 과학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만드는데 불꽃을 튀겼고, 또 다른 줄기는 케인스에게 흘러가서 현대 경제 이론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지식은 박제된 화석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모습을 바꾸는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철학, 공학, 경제학 이렇게 나눠놓은 학문의 경계선들 있잖아요. 이게 과연 서로를 막는 단단한 콘크리트 벽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바다로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 같은 걸까요? 아마도 비트겐슈타인의 기묘하고도 위대한 삶이 그 답을 이미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